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해원정사는 고즈넉한 산사의 멋을 지닌 도심 속 사찰입니다. 기도와 수행을 기본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노인 복지까지 두루 아우르는 전법 도량이죠. 스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추하루라 참 많습니다. 신도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아이고 뭐 법회 날 바쁜 날도 이렇게 오셔서. 스님 뵈러 왔죠. 이야기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예. 여기 도심 속 사찰인데도 예. 참 고즈넉하고 그런 맛이 있네요. 예. 입구에서 딱 들어오기만 하면 네네. 굉장히 산 속에 있는 사찰처럼 조용하고 옛날에는 뭐 저 연산 노타리까지가 다 산이었고 그래서 이 산속 깊은 곳이고 지금은 이제 민가가 많이 가까이 오게 됐죠 지금. 예, 이 정각들도 조금 안내를 좀 이제 해주시면. 물론 이제 대웅 보존이 예. 있긴 하지만은 가장 먼저 있었던 거는 육화전. 예. 육화전이 가장 먼저 있었고 예. 이게 이제 1925년 일제 강점기에 예. 여기 이제 정각 하나에 인법당 형태로 해서 중간에 법당 하나 있고 나중에 이제 고자 산자 예. 큰 스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원하기 시작하면서 대웅 보존하고 이제 육화전을 또 다시 이제 크게 복원을 먼저 하셨고 명심전. 예. 그다음에 저 위에 이제 요사체하고 듣고 그다음에 종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쪽에 나한전하고 삼성각을 또 복원을 했고 예.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여기 만불전. 예. 이 만불전에는 이제 좀요 밑에 여기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이제 예식장 겸 강의실, 동의대 네. 강의실로서 위에는 만불전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정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그러는데 우리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스님, 전국에서 스님 뵈러 많이 오시죠? 그렇죠. 뭐 여기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스님 그리고 SNS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 어린이집에 예. 그 어머니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밴드를 만들었었어요. 어머니들이 애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을 아침마다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그런 한 장면들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으면은 어머니들이 바로바로 이제 지금 우리 애기가 이렇게 놀고 있구나. 그 상황들을 실시간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린이집용으로 만들었다가 상계사에 제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네. 포살 법회를 하고 오는 길에 노란 가을 들판을 보고 있다가 우리 저래 오는 신도님들하고 밴드를 소통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에서 그냥 그 밴드를 개설했어요. 밴드를 개설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벚구경 이제 이걸 한 편씩 올리기 시작해서 처음에 한 네. 2달 정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 60명 뭐 3, 40명, 50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벚구경 그 구절 밑에다가 제 수행 일기처럼 그달 만든 내용에 담아서 이제 조금 짧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막 가입하기 시작하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새벽을 밝히는 멋진 아침이라고 해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엮으셨나 보죠? 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그 생각 모아도 괜찮겠습니다라는 이 책을 이제 모아서 출판하게 됐죠. 예. 원어 효명 스님은 스승 고산대종사의 뜻을 이어 지금 해원정사를 일궈낸 분입니다. 불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두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님 이제 출가 이야기 좀 이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출가.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개도록 신자로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어머님도 개도록 신자고 외가댁도 다 이제 개도록 신자였다 보니까 어머니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성당을 나가게 됐고
그랬었는데 제가 스님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좀 교리나 이런 걸 다 마스터하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제가 다른 일정으로 세례를 못 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쯤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계속 저를 이제 불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절에 가자고. 이제 절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하자. 저는 그때에도 이제 개도리 신자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그거는 절에 가서 그런 거 하냐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절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었었는데 네네. 우연히 제가 이 진로에 대한 그 고민, 진로에 대한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사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연히 10월 달이었는데 우연히 걸망을 메고 배당을 메고 무작정 열차를 탔는데 내린 곳이 이제 진주역이었어요. 진주. 네네. 진주인데 진주 터미널이었는데 진주 터미널 딱 내리니까 그 순천 가는 완행 열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미널 쫓아가고 이제 열차를 탔는데 순천 가는 표를 타고 갔는데 하동쯤 가니까 밤 9시쯤 됐어. 네. 너무 늦고 순천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동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늦었으니까 내렸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예. 무조건 내렸어. 이 주변에 혹시 절이 있느냐 이러니까 상계사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계사 가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때 비포장도로였거든 다. 네. 절이 어디냐고 절이 어디냐고 물어서 네네. 갔던 곳이 상계사였고 그때 마당에서 바라본 그 부처님 모습이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 친구가 나한테 건네준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 게 이제 그 정다운 스님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에세이집을 주면서 네, 읽어보라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 달이 이제 지나서 정말로 불교를 알고 싶나 그래요. 그래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처음으로 준 경전이 지장경이었어. 지장경. 예. 이 지장경을 100일 동안 읽으면은 불교를 네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불교를 알고 싶은 마음에 100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무시는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네. 대신동에 가면은 보타원이라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종정하셨던 예, 예. 그 어른이 거기 저수하고 계셨어요. 예. 큰 스님께 절을 하고 꿇어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말씀을 드려라. 그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자네는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네. 자네 조상들이 천도가 되셨네. 그 말밖에 안 들었는데 네, 네. 내 몸에 온 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세포에 그냥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차릿 하면서 그 순간 산매에 싹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산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간 산매에 딱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지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이게 뭐지? 순간 잠시 동안 그런 경계에 들어갔었어요. 고한 스님께서 주소하고 계실 때인데 불교를 내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2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설득 시작했죠. 출가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작했고 그게 한 2년 걸렸죠. 다시 출가하려고 갔는데 네. 그 스님들한테 출가로 왔습니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부리폭포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네. 올라가다가 거기서 쌍계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조그만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때면 장작을 뗄 때잖아요. 네네. 장작을 떼고 네. 거기서 쌍계사 전체가 보이는 곳에 앉아서 쌍계사를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녁 밥 지은 연기는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출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들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내가 출가하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까? 과연 내가 자신이 없는 것일까? 그 과정에 있다가 결국 그날 출가를 못하고 내려가서 그 마을에 성문에 거기에서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출가를 왔다라니까 지금 상계사 주의 스님이 그때 제문을 살고 계셨는데 원정 스님 지금 상계사 주의 스님께서 제문을 살고 계셨는데 왜 출가하려고 하냐고 이럴 때 제가 첫 마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출가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가를 이제 하게 됐고
3일 출가하겠다고 방을 하나 주고 행자실을 들라고 보내주고 3일 만에 삭발을 시켜주더라고요. 큰 스님이 고산 스님이신 거예요? 지금 곧자 산자 큰 스님. 그런데 내가 이제 선방 갈 거라고 생각하고 도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무스님이 부르더니 큰 스님 부른다 가봐라 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시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가 어떻게 뭔지도 모르잖아. 뭐 네네. 시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선방 가서 도인 되려고 한다고 이랬더니 그 경전도 모르고 무슨 참선을 하고 무슨 도인이 되냐고 그러면서 스님이 이제 상기사다 강원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강주 스님이 안 계셔서 스님이 한 달 동안 거기에서 개받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초발심 자기익물 스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고차사자 큰 스님께서 네네네. 직접 가르쳐 주셨고 한 달 뒤에 덕민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셨죠. 다음 해에 이제 간 것이 해인사였어요. 해인사. 해인사 가서 박물 들여가지고 해인사 졸업하고 또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유론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인사 선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해인사에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게 됐다. 그럼 왜 그렇게 절에 가게 되신 거죠? 큰 스님들은 뭐 앉아서도 돌아가시고 죽어서도 뭐 웃으면서 가고 거꾸로 서서도 가고 누워서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경지가 가면 저렇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출가해서 도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가끔 처음 출가해서 곡사암 올라가는 길에 그 바위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옛날 추억이 있어서 거기서 쌍계사를 내려보면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맞아요. 이런 것을 한 번씩 되새기는 장소가 또 그 장소가 되고 있죠. 큰 스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굉장히 엄하고 예. 무서운데 옆에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또 자상하신 어른이신데 가까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어려워하고 어른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출가를 이제 하셨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물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은 방향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만큼 두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 가야 될 모습이 약간은 보이기 때문에 좀 편해질 것 같아요. 한참 강원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이 수습이 안 되고 하면 3개월 이후에 막 달박을 때는 막 가야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고 특히 또 선방 다닐 때는 선방 다니면 3개월 정진하고 해제틀 3개월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되면 항상 제가 5대 보호공을 참배를 했어요. 5대 보호공을 참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공에서 일주일씩 기도씩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한 달 지나갔어요. 고산 스님께서 뭐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던데. 예, 그 나무 뿌리로 만들었던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좀 더 커요. 어. 앞에 좀 더 거리가 좀 더 떨어지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탁자를 하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차탁 경험만큼 오라 이거죠. 가까이 더 이상 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신도님들을 만나되 요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 최소한의 거리.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두되 딱 그 어느 일정한 선을 지키라. 그런 의미겠죠. 출가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초발심신 변정각이라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발심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발심을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재발심의 계기가 누구냐면 신도님들이에요. 신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저 제가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데 출가자인 내가 저걸 했을 때겠느냐 라는 모습들을 제가자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묘봉산 기슭의 자리에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고즈넉한 정치가 살아있는 해원정사. 스님과 잠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나한정과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예, 스님. 예. 젊으셨을 때 이제 공부하실 때 네. 그 계율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에 제 행자 때 예. 인부들을 위해서 라면을 삶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게 남아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무심결에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소고기 라면이더라고요. 수프에 소고기 뭐 얼마 들어갔겠어요. 좀밖에 안 들어갔을 건데. 그래 그걸 먹고 스님이 드시고? 예, 예, 먹고 예, 삼천배 참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옛날에 그 박완자 씨라고 작가가 네, 네. 나의 현재 시리즈라고 예, 예.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 매월 보름마다 법망령 포살법회를 통해서 나를 지키내고 또 신도들과 함께 포살법회를 하면서 함께 이제 그곳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오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도 지켜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망령 포살법회 계율 이게 결국 나를 오늘의 내가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원정사 다니는 신도님들한테도 어떤 특별한 계율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개정의 사막이고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계율을 근본되지 않고는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죠. 팔간제 한 달에 한 번씩 팔간제계 계목을 8가지 계를 지키고 오후불식하고 그 오후불식 했던 그 한 끼 굶었던 값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후원을 해라. 네. 그래 되면은 계율 하루 한 달에 한 번씩 팔간제계를 지킨 공덕도 있고 다음에 한때 굶었던 그 값을 또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보시했던 공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나가고 지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수행이고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삼기와 다음에 서원문을 독송하고 다음에 하루 이제 7가지 좋은 선행, 네. 칠보 선행이라 해서 예. 일부러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또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도 선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출가자에게 계율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의 계율을 서성 삼고 그 계율을 내 가슴 속에 안고 자기를 이렇게 수행의 힘으로 정진력을 삼아 나가야지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로서 자기 스승을 삼아 나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회원정사 오셔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회원정사를 스님께 이제 한번 맡아봐라. 네. 그런데 이제 3번 도목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 좀 궁금하네요. 나는 수행해서 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실 소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적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살다가 그냥 편지 써놓고 가버리고 또 어른 스님 또 뭐 오라니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왔다가 또 한 1년 살다가 가버리고 이제 한 30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세 번째 이제 불려와서 이 해운자 수지 소임을 살게 됐을 때도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스님은 맡아가 해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조건.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내가 오래 살았는갑다. 왜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속군을 거는 건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1년에 3개월은 동안거를 이렇게 결제를 가게 해달라. 결제를 가게 해주면 살겠다. 그렇게 다른 조건은 없나 이래도 그 조건만 해주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주지 살면서 한 15년 정도는 한 철씩 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스님, 그러면 안거를 그렇게 다니시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안거를 더 가면 이제 9개월 동안 열심히 포교하고 또 이렇게 사회 어떤 그 수행 사회에서 이제 포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가서 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9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결제 들어가면은 한 3개월 동안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그 밖에 나가서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스님,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 밑에 이제 고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왕릉제를 지내신다고 하시던데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저 고분이라고 있긴 한데 봉분도 없었고 그냥 야산이었어 야산. 야산이고 사람들이 그냥 뭐 다니는 그냥 등산로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제구에 있는 유일한 문화재인데 유일한 문화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박물관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발굴하자. 그러면서 저기 3년에 걸쳐서 저기 발굴 조사를 발굴 했어요. 예. 본래 구청의 기록은 9개밖에 없었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9개가 더 나와가지고 거기서 문화재가 또 나왔어요. 역사적인 우리가 이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그 나라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왕릉제 9번 지내고 사적지로 지정됐어요. 저게 사적지로 예. 지정됐고 사적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찰 주변이 정리가 되고 또 안정이 되고 네, 그렇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찰도 또 보존이 되는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해원정사는 종교를 떠나 어린이 교육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란 믿음으로 노력해온 덕분인데요. 스님만 보면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자신에겐 누구보다 엄격하지만 아이들에겐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들어오니까 예. 아이들이 스님 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그러네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린이집 사찰 안에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매일 한 번씩 이제 애들이 올 때쯤 되면 매일 이제 오면 찾아오시는 차에 거예요? 내릴 때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반기는데 애들은 마음이 스펀지 같아요. 그냥 전해주면 전해주는 대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린이 포교가 중요하고 그럼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니까 아이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선제 어린이집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알려져가 있고 한 번 들어오면 5년이에요. 그 3살 때 들어오면 4살, 5, 7살까지. 그러면 얘들이 한 5년 동안 스님을 직접 뵀으니까 스님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네. 또 사찰 아래에 있으니까 사찰에 들어오는 것에서도 부담감이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목닥치는 거 이런 거 귀에 들으니까 익숙해지고 아까 전에 아이들이 스님 머리 이렇게 만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너무 촉감이 재밌어요. 좀 까칠까칠하니까 네네. 그게 촉감이 좋다더라고. 애들이 까칠까칠하니까 자꾸 만지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 만지보라고 나는 머리가 폭신폭신하죠 이러면서 자기 머리는 폭신한데 스님 머리는 까칠하다고 이제. 아까 꼬마가 예. 키위 같다고 그랬어요. 키위 까칠까칠하니까. 재밌네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95년도에 고산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학회 이름으로 이제 동국대학교 스님이라든지, 다음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이제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스님, 예. 불교가 그러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종교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인복지도 국가에서 다 이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찰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르신들을 마지막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마음에 담고 스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백꽃이 예쁘게 핀 마당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스님, 예. 공연하셨습니까? 어저께 고향 맛있게 드셨어요? 예. 스님, 네. 출가의 의미를 또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진정한 출가는 그 세속에 어떤 일어나는 미련이나 이런 것이 다 정말로 다 끊어지고 오롯하게 정말로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향해서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출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님, 지금도 이렇게 해원정사를 크게 이제 잘 가꾸셨는데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포교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40대였어요. 40대. 아, 40부터 50대 초반. 네. 요 한 10여 년간 정말로 열심히 했고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때 가장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성취도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바라보면은 큰 스님이 저한테 그 포교를 맡겼던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예. 큰 스님이 65때 저한테 완전히 넘겨주셨거든요. 아, 그럼 저도 이제 몇 년 아니면은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도 그 시기 2, 3년 안에 제 후임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네. 젊고 더 제보다 더 원력이 높은 그 음. 후배한테 이것을 넘겨주면서 좀 더 이 포교가 또 활성화되고 또 이어져 갈 수 있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라면 마지막 바람. 큰 스님이 저한테 지켜보면서 그래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후임자한테 바라보고 지켜보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이제 이 주지 소임사는 마지막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마지막 제 수행을 박차를 가야 되겠죠 이제. 지금도 계속 수행을 계속 제가 지금도 뭐 제 방에서는 항상 자복 달려 있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기도는 뭐 신도님들하고 같이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 다음 생에 또 다시 출가자의 길을 걸으실 생각이신가요? 제 이제 원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다시 또 출가를 해서 스님의 길을 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또 수행을 해서 금생에 이루지 못한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게 또 제 마지막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 네.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회원정사라는 큰 도량을 이끌면서 스스로 많이 둥그러졌다는 원어 효명 스님. 계율을 나침반 삼아 수행과 포교에 전력해온 스님의 원력이 지금의 온화한 미소를 만들었을 겁니다. 아이들보다 더 환한 스님의 미소를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